눈 이야기.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 이 눈을 높이 보다. 눈을 직접 보다. 해부학 실습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겪고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보았으면서도 내가 알고자 했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앞으로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지어다. 오디푸스 왕. 소포클레스. 주어진 가혹한 운명을 거부하려고 안간 힘을 썼음에도 숙명의 호된 태풍의 힘을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남자 오이디푸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그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오이디푸스는 죽음 대신에 자신의 두 눈을 도려내는 선택을 한다. 제 생명을 잉태케 한 아비를 알아보지 못해서 몽둥이로 때려 죽이게 만든 눈, 제 몸을 낳아준 어미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녀에게서 자식이자 손자들을 보게 하여 부모이면서 동시에 조부모가 되도록 만든 그 눈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눈이 잘못한 것은 없다. 눈은 보이는 대로 비춰주는 창문이기에 굳이 잘못이 있다면 눈이 보낸 영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내에 있다고 해야 하겠지. 하지만 내도 최근의 문제에서는 자유롭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친부모를 인지하는 어떤 정보도 주어진 것이 없었던 뇌는 눈이 보내주는 정보를 보이는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눈이 보내준 정보는 눈앞의 나이든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정표가 아니라 비를 비켜서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채찍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인물이며 왕자의 안전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아니라 괴물을 물리친 용사에게 왕국의 지배권과 함께 주어지는 고귀한 트로피라는 것이었을 뿐, 굳이 책임을 묻자면 그에게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동침하리라는 잔인한 운명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에게 부여한 모이라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운명을 관장하는 세 명의 신들의 심술에 돌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이디푸스의 두 손은 잡히지 않는 신들보다 손에 잡히는 눈으로 향했다. 마땅히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려내줘야 했던 오이디푸스의 두 눈, 그 두 눈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평생 같이 지내왔지만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마주볼 수 없었던 자신의 얼굴이었다. 참 비참한 모습이, 이게 사실 오이디푸스의 왕 소포클레스, 이게 역사적인 내용이 이 사실일 수가 있을까요? 가장 정답이거나 가장 꺼려지거나 세상에서 가장 바라보고 싶은 눈은 어떤 눈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는 티 없이 맑고 투명한 아기의 눈이라고 답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력적으로 눈웃음 치는 아름다운 미정의 눈이라고 답할 것이다. 개 중에는 늘 어설프고 서투른 나를 보살펴주는 어머니의 인자한 눈이나 나만을 사랑하는 연인들의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를 꼽는 이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질문은 무의미하다. 사람마다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눈에 대한 선호도도 제각각일 테니, 하지만 가장 바라보고 싶지 않은 눈에 대한 답은 대체로 일치한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몸에서 떨어져 나온 눈일 것이다. 관찰하는 이의 입장에서
그보다 더 좋은 눈은 없다. 일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눈의 뒤쪽까지 관찰하려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할 테니 눈으로 직접 보는 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기회는 우연찮게 온다고 했던가. 우연히 연이 닿은 아주대 해부학 교실 정민석 교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의대 해부학 실습 시간에 참관을 허락받은 것이다. 약속한 날 늦지 않게 약속의 장소에 도착했다.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실이었다. 문 앞에 서자 긴장감과 호기심으로 손끝이 차고지는 듯했다. 동물해부학 조교와 신약개발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토끼와 쥐의 해부는 못지않게 해봤지만 실제 사람의 해부를 접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긴장된 손으로 연문 뒤에서 보인 건 지금까지 걸어온 것과 똑같은, 하지만 너댓걸음밖에 안 될 정도로 짧은 복도와 똑같은 또 다른 문이었다. 예상과는 다른 광경의 안도감과 허무함이 절반씩 밀려들었다. 실습실은 두 개의 문을 통해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대부분 실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서 해부실의 문은 잠겨 있지 않다. 그렇게 혹시나 누군가가 실수로 문을 열 수도 있고 오가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문이 덜 닫히면 내부의 풍경이 의도치 않게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어진 두 개의 문은 순간적인 착각이나 실수로 내부의 상황이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 두 번째 문을 열자 그 틈으로 냄새가 먼저 비집고 흘러나왔다. 결코 향기롭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역겹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냄새.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몸에서 풍기는 채취가 시신을 방부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부액과 더해져 만들어지는 그 무엇. 정 교수님의 말처럼 실습실 냄새라는 고유 명사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냄새였다. 먼저 코가 냄새에 익숙해지자 그제야 내 눈은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로 뇌를 전달해 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회복 실습실에 대해서 호기심과 무서움을 반쯤 버무린 채 다양한 상상을 하곤 한다. 음침하고 어두운 방 안 숨만 쉬지 않을 뿐 살았을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시신들이 줄줄이 누워있고 날카로운 메스가 그들의 몸을 가를 때마다 붉은 피가 절절 흘러내리는 광경 말이다. 하지만 실제 실습실 조명에 대한 첫 느낌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다는 것이었다. 그늘이 생기지 않는 밝은 조명이어야 가데타 해부용 시신의 조직과 미세 구조물들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을 테니까. 카데와 완벽한 방부 처리 과정을 거친 뒤에 해부대에 올려지기 때문에 피부를 비롯한 전신이 황록색으로 변색되어 살아있을 때의 몸과 완전히 구별된다. 이 과정에서는 머리 혈액도 제거되므로 피가 튀는 일도 없다. 오히려 실습실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카데베가 아니라 그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학생들의 뒤통수들이었다. 이들은 시신에 거의 닿을 듯이 얼굴을 바짝 맞대고 있는데 자신들이 해부한 부위의 혈관 하나, 신경 한 가닥도 놓치지 않기 위해 동맥은 붉은색, 정맥은 초록색, 신경은 노란색 등 다양한 색실을 이용해 표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안구를 보다. 내게 주어진 중요한 미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자세히 볼 만큼 가까우면서도 최대한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자리 잡는 것이었다. 의대생이 아닌 내게 카데와의 손을 댈 권한은 없으니까 이전 실습의 결과로 카데와의 얼굴 부위는 콧날 근처에서 횡으로 잘려져 내가 적절된 상태였지만 아직 눈은 남아 있었다. 반쯤 감긴 눈꺼풀과 회색으로 변한 속눈썹 사이로 안구가 보였다. 저 눈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이 수술용 장갑을 낀 학생의 손이 조심스레 안구를 적출했다. 막 적출된 안구는 흔히 영화 등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매끈한 탁구공 모양이라기보다는 안구의 절반 이상이 뒤쪽에 끈이 달린 그물 같은 구조물에 들어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안구에서 뇌로 이어지는 시각신경 다발이고 치밀한 그물 조직은 눈을 둘러싼 근육들이었다. 하나의 안구에는 6개의 근육들이 붙어있어 안구의 움직임을 관장한다. 우리가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도 시선만 돌려서 곁눈질을 하거나 한눈을 팔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근육 자체나 이들을 관장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둘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시이다. 하지만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이 근육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 단순히 상하 좌우뿐 아니라 좌측 아래 45도 지점이라든가 10시 방향 위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심지어 안구 근육을 절만 사용해도 개인기 개그맨 이경규 씨는 이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개인기를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다. 이 근육들이 더 기특한 것은 의식하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책을 읽을 때이다. 아무 책에 펴서 한 글자를 눈에 초점을 맞춰보라. 우리가 한 번의 글씨를 인식할 수 있는 초점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이는 인간의 눈에서 실제 시력을 담당하는 중심 시력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안구를 움직여서 초점을 변화시켜야 한다. 즉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점차적으로 시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평행하게 움직여야 하며 한 줄을 다 읽은 뒤에는 빠른 속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동시에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내 안구를 붙잡고 있는 근육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에 인지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책을 읽을 때 글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집어가면서 읽어야 한다거나 한 줄을 다 읽은 뒤에 읽던 줄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자꾸 되풀이 된다면 이 근육의 미세한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학생의 메스는 안구에서 근육을 제거해 나갔다. 드디어 6개의 근육이 모두 제거되고 안구가 드러났다. 근육을 제거한 뒤에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안구에 대한 첫 느낌은 생각보다 작다는 것이었다. 사람 안구의 평균 직경은 24mm로 골프공 42.67mm, 탁구공 40mm보다 훨씬 작다. 저 작은 것으로 세상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할 정도였다. 날카로운 메스가 다시 지나가자 결막과 공막이 절개된 틈으로 투명한 물과 같은 형태의 유리체가 흘러나왔다. 안구의 내부를 채우고 있는 일종의 충전재인 유리체는 젊은 시절에는 반고리형의 젤리 같지만 나이가 들면 물성이 변해서 물처럼 액체 형태로 변한다. 기증된 시신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안구의 모양을 잡아주는 유리체가 흘러나오자 안구는 둥근 형태를 잃고 바람 빠진 주머니처럼 변했다. 잘라진 틈새로 안구를 뒤집자 눈동자 쪽에 붙어있는 소정체가 보였다. 발생학적으로 소정체는 안구와 따로 발달된 구조물이지만 모양체에 의해서 단단하게 붙어있기에 안구를 뒤집어도 저절로 떨어져 나오지 않았다. 소정체가 있는 반구와 반대쪽 안구 내벽은 망막이었다. 망막 가운데에서 약간 아래쪽에 주변마다 조금 짙은 색의 점이 보였다. 황반이었다. 인간의 감각 중에서 시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라면 그 시력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황반이다. 하지만 황반의 크기는 겨우 지름 3mm, 그 3mm가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의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토록 작은 부위에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의
대부분을 기대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진부하지만 생명의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도 실습실 냄새가 여전히 주위를 떠들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보고 싶지 않은 눈이라고 함부로 단정했던 생각의 수정으로 이어졌다. 몸에서 떨어져 나온 눈은 더 이상 눈길을 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비록 마지막으로 눈꺼풀이 감긴 이후에 그의 눈은 그와 오랫동안 한 놈이었던 내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전달해 줄 수 없었지만 그 눈을 보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많은 것을 눈으로 전달해 주었다. 그렇기에 그 눈은 보고 싶은 것을 강제로 빼앗긴 눈이 아니라 더 이상 볼 수 없음에도 마지막까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한 아름다운 눈이었다. 문득 오이디푸스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아마도 그가 눈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아니 자신의 눈이 얼마나 작은지 보았다면 어땠을까? 애초에 그토록 작은 눈으로 이 세상을 모두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눈이 도려내진 자는 더 이상 눈이 없기에 자신의 눈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눈의 신비함, 황반이 그렇게 많은, 그래서 황반의 변성이란 것이 영양적으로 부족하면 시력에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눈의 유리창, 각막, 우리는 늘 타인의 눈을 본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보는 자신의 눈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 나의 눈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의문은 평소에는 멀리 지냈던 안과 검진실로 이끌었다. 나의 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접수를 하고 안내를 받고 이리저리 기계에 눈을 들이댔다. 기계의 연결된 모니터 가장자리에 핏발이 선 갈색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모니터 쪽으로 눈을 돌리면 모니터 속의 눈도 움직였다. 마치 끝없는 평행 세계를 보여주는 두 장의 거울 사이에 있는 느낌이었다. 내 눈이 내 눈을 보고 있다니. 우리는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본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장치인 눈 역시 세상의 모습을 가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색이 있거나 굴곡이 있으면 이를 통과한 빛은 색이 더딥해지거나 희기 마련이다. 그래서 눈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가장 투명하고 불필요한 왜곡이 없어야 한다. 눈에서 빛을 통과시키는 유일한 부분인 동공 자체는 하나의 구멍이며 동공이 형성되는 중간에 놓인 각막과 수정체가 그토록 투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눈의 다양한 구조들.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각막은 그 창의 유리와 같은 기관으로 눈의 가장 바깥쪽에서 눈을 감싸고 있는 외피의 일종이다. 하지만 대개의 창이 외백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지 않듯이 눈의 외피인 각막 역시 안구 앞쪽의 6분의 1만을 차지하며 나머지 5분의 6은 공막이라고 불린다. 공막은 치밀한 섬유 조직으로 흰색을 띠는데 홍채를 제외한 눈의 대부분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공막이 그래서
또 이거 개미가 막 타고 올라오네. 대표적인, 자, 이렇게 해서 읽어 나가는데, 눈의 구조를 보면서 각막은 눈이라는 창의 유리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눈을 자세히 보면 환자에게는 붉은색 실핏줄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눈동자 부분에서는 혈관이 보이지 않는다. 검은색이어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각막에 혈관이 존재한다면 혈관 내부의 적혈구나 혈관 자체가 시야를 가릴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기에 우리는 붉은색 필터나 검은 그림자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각막이 투명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혈관을 포기한 것은 각막의 특성들의 바탕이 되었다. 특성들이. 각막은 살아있는 신체의 일부이므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이 필요하다. 보통의 신체에서는 혈액이 이 기능을 감당해 주지만 혈관이 없는 각막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막은 공막과 연결된 가장자리 부위에 풍부하게 분포된 혈관과 눈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각막 표면과 맞닿은 대기 중에서 직접적으로 산소를 추출해 생존을 이어나간다. 이런 각막의 특성은 컨택트 렌즈를 이용하는 경우에 쉽게 눈이 피로해지고 충혈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렌즈가 각막을 덮어버리면 세상은 좀 더 뚜렷하게 보이겠지만 각막이 늘 접하고 있던 대기와 눈물과의 접촉이 차단되어서 산소를 충분히 흡수하거나 영양분을 추가로 공급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숨쉬기 힘들고 배고파진 각막은 당연히 쉽게 피로해지고, 공막은 책임감을 느끼고 각막에게 영양분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므로 이는 눈의 충혈로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서 렌즈 자체가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이래저래 각막은 피곤해진다. 요즘에는 산소 투과율이 높고 안구 건조증을 덜 유발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렌즈와 함께 인위적으로 눈을 적셔줄 수 있는 인공 눈물도 나와 있으니 자신의 눈 상태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인공 눈물을 해야 할 정도면 머리의 자율신경을 그만큼 저해하는 거겠죠. 각막, 그늘지거나 어두워지거나 혈관이 없다 보니 각막에 상처가 나면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각막의 두께는 불과 0.4에서 0.6m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의 단일층이 아니라 5개의 층으로 구성된 복잡한 존재이다. 이 중에서 가장 바깥쪽의 각막 상기층은 7일에 한 번씩 교체되므로 상처가 나더라도 새로운 각막 상피로 대체되어 큰 문제가 남지 않지만 그 안쪽의 층들은 대개 상처가 나면 영구적인 흉터로 남는 경우가 많다. 각막에 흉터가 생기거나 혹은 각막 질환으로 생긴 염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고 남아버리면 각막이 흐려지고 불투명해져서 시각에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표면을 갈아서 미세한 상처를 내면은 유리 표면을 갈아서 미세한 상처를 내면은 아니 들여다보지 않는 불투명 유리가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투명 유리를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다시 투명해지지 않듯이
한번 혼탁해진 각막도 다시 투명하게 되돌아 오지 않는다. 이 경우 다시 창을 맑게 만들기 위해 유리창을 다른 것으로 갈아 끼워야 하는 것처럼 각막 혼탁으로 인해서 실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막을 다른 이의 것으로 대체하는 각막 이식술이 필요하다. 그럴 수 있겠군요. 각막에 혈관이 없다는 것은 역으로 각막 이식을 받아야 할 때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식 시에 면역학적인 거부 반응도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 것과 내 것을 가리지 않는 각막의 이런 까다롭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각막 이식은 신체 이식 중에서 가장 최초로 성공한 이식이며 1904년 첫 성공을 거둔 이래 수많은 사람들을 어두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두 번째로 각막은 눈의 외부에 노출된 조직이기에 그만큼 눈을 지키는 든든한 방벽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단 세균에 대한 저항은 눈물 속에 든 다양한 항균 물질이 각막을 늘 적셔 줌으로써 1차적인 대비를 해둔 상태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리창이 깨어지기 쉽듯이 유리창이 깨어지기 쉽듯이 각막 역시 그다지 튼튼하거나 질긴 조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막이 취한 전략은 예민한 경보장치이다. 대개의 가정집에서 외부 침입자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보장치는 주로 창문에 설치한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도둑이라면 경보음을 울려서 침입자가 알아들은 것을 망설이게 만들 수도 있고 지원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각막에는 아주 미세한 자극도 감지에 반응하는 통각신경의 말단들이 무수히 존재하는데 이들이 눈의 경보장치로 작용한다. 이들은 매우 예민해서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자극에도 재빠르게 반응해서 통증을 느끼게 한다. 피부에 문질러도 아프지 않은 고운 모래알이 단 하나만 눈에 들어가도 극한 고통이 느껴진다든가 입안에서 먹을만 하던 매콤한 김치찌개 국물이 눈에 튀면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유리창이 왜곡 없이 외부 풍경을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유리창의 두께가 균일해야 한다.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다면 풍경이 어딘가 일그러지기 마련이니까 이 점에서 각막은 이 원칙과 맞지 않다. 각막은 가운데가 좀 더 얇고 가장자리가 두꺼운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좋은 유리창의 조건과 맞지 않은 듯 하지만 눈의 모양이 집의 외벽과 달리 구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필요한 구조가 된다. 구형. 실제로 각막은 두께는 균일하지 않으나 두께의 비율은 일정해서 상이 이그러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 두께의 비율이 깨지는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원추각막이다. 원추각막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원추각막은 원래는 완만한 곡면을 이루어야 하는 각막이 원뿔처럼 튀어나오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이러한 각막의 모양 변화는 방치하면 시력이 저하되고 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원추각막 이런 것이 있군요.